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2. 한국의 방위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3.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적 및 무력 충돌 중 하나입니다. 양쪽은 서로 다른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해결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갈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로 선언되었으며 그 이후 이웃 국가들과 다수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하마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봉건주의적인 철학을 가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떠올랐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주장합니다. 갈등은 역사적 문제와 예루살렘 같은 분단된 영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쪽 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영토를 통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사 거주지와 동부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 정착지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문제에서 충돌합니다. 게다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가자에서의 협상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입장 차이로 대립합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 와닿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두 나라의 반목은 이미 일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양쪽 모두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제5차 중동전쟁이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기간 단위 사망자 발생 숫자로만 본다면 고작 3일간의 교전으로 이니 제4차 중동전쟁이 사망자 숫자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긴박한 순간을 긴급 속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됨과 함께 장장 3시간 30분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격이 자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 공습으로 인해 최소 5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무려 5,000에서 7,000개로 추정되는 수제 로켓과 가삼 로켓을 동원해 이스라엘 전역에 폭격을 가했고 아이언돔이 무력해지자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군을 사살하며 서남쪽 국경을 통해 수백 명의 특작 부대를 침투시켰습니다. 심지어 공격이 가해진 10월 7일은 토요일로서 이스라엘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수많은 민간인이 자택에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종교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반목해 온 하마스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혼란을 기다리고 있었던 레바논의 테러단체 헤즈볼라 또한 무차별적인 테러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0월 7일 단 하루에만 무려 1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전면전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탈을 쓴 학살극에 가까운 만행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마스는 이 행위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며 전쟁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의 420곳이 넘는 시설에 보복성 공습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 병력을 북부의 레바논 국경, 동부의 웨스트 뱅크, 남부의 가자 지구 전선에 전진 배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에 따르면 31개 대대 4개 사단이 가자 지구 국경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비록 공격을 당한 직후에는 무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빠른 대응 덕에 이스라엘 남부의 통제권은 회복했고
현재 스데로트 등 8곳에서 교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에서 모두 민간인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벤 구리온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모든 공항을 폐쇄하자 대려 그곳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타국의 재외국민들이 탈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항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의도로 공격을 가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요.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군이나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맹국 대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이던 미국인만 무려 11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되었으며 이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교민들조차 전쟁의 화마에 위험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면전은 중동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국제전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했고 전투기 편대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라며 신속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벌써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그 전단이 이스라엘과 면한 동지중해로 이동 중입니다. 일명 슈퍼캐리어로 불리는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미국의 해군력을 대표하는 3세대 항공모함인데요. 만재 배수량만 10만 톤이 넘는 데다 전장 332m, 전폭 78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의 공군 기지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단순히 규모만 거대한 게 아니라 EMAS 방식의 캐터펄트를 4기나 탑재하고 있어 65기가 넘는 함재기를 24시간 동안 무려 270회 이상 이착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소티인데요. 게다가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타격 전단은 타콘데로가급 순양함인 노르망디 한 척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4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척 한 척 모두가 결전병기급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례적인 항모전단 전진 배치가 내부 세력의 무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탄약을 포함한 대량의 군사 장비 또한 이스라엘에 지원할 방침인데요. 레임 덕에 내몰려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였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반미 기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기지였고 반대로 사방이 접선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미국은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접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안보 환경까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아랍권 정책이 변경되고 특히 극우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대이스라엘 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반대로 이란과는 수감자 협상을 진행하거나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등 유화책을 펼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신속하고 압도적인 군사 지원을 감행한 데는 이로 인한 정치적 공세를 무마시키려는 의도 또한 깔려 있을 텐데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잃게 된다면
사실상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최전선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오랜 시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람권 강대국들의 더러운 칼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무력 시위를 저지르거나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국제 정치적 면피 도구로 사용하면서 온갖 전쟁 사업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최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가삼 로켓을 날리는 대신 아랍의 강대국들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하나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통침 IMEC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이용해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핵 개발을 허용하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겠다는 어마어마한 빅딜을 걸어왔는데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을 전면으로 내세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의 한쪽 끝이 잘려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이란으로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공통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서로를 적성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중동 한복판에 들어 앉힌다면 각종 제재로 고립 상태인 이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중동의 복잡한 정세만큼이나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판을 짠 미국, 떡고물을 노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패자 자리가 위태로운 이란이 전쟁의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각축전을 벌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10월 8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해당 사태를 현안으로 내세워 비공식 긴급 협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엔의 의사를 전달하는 성명문 채택 등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로버트 우드 미국 주유엔 차석 대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라면서도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일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등 8개국과 3개 단체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테러 단체인 하마스의 성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서로에 대한 혐오를 생각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간인 피해가 폭증하리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작 3일의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 측에서만 3,265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최소 4,3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기간을 생각하면 양쪽 모두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피난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간인의 차량에 총알을 퍼붓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일가족으로 희생양으로 삼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자랑스레 틱톡 등 SNS에 게시하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하면 이 포로들을 처엄할 것이라는 등 무자비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아기다툼과 다를 게 없는 꼴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그릴 수 있는 최악의 미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역시 적성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디뎠다간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표면의 적은 테러단체와 다를 게 없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벌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제네바 협약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0월 4일 호주 매체 ABC 뉴스에 따르면 한국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제한된 호주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IFV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기존 9월에서 내년 3월 국방 전략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표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전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당 소속 의원들과 호주 육군은 결정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 여당인 노동당 의원들의 결정 연기 제한으로 인해 내년까지 밀린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초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시험 성능 테스트에서 예상 못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주가 유력했지만 독일 라인메달 디펜스에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로비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연기가 된 이유 중 하나고 하였습니다. 호주의 링스 장갑차를 제안한 독일 라인메달 디펜스는 1889년에 설립돼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방산 업체로 1977년 설립된 하나디펜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훨씬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독일과 호주는 로비스트법이 제정되어 있어 로비가 합법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이 분야가 생소하다라며 방산 업계에서 로비 없이 경쟁을 이기겠다는 것은 마치 과외나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고 의대를 진학하겠다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언급했죠. 로비스트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워싱턴에는 현재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해도 2만여 명이 활약하고 있고 이들 중 태반이 군수업계 로비스트, 무기상입니다. 미국 로비업계에서는 석유에 이어 무기가 두 번째로 큰 사업 대상인데요. 독일과 미국 굴지의 군수업체들은 별도로 PAC라는 공인된 로비 단체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무기 시장과 1천억 달러 안팎의 미군 무기 납품을 겨냥하고 활동을 벌이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군수업체 중 매출 실적이 10위 안에 든 회사는 모두 PAC 주주업체였습니다. 이들 무기업의 손길은 세계 여러 의회에도 뻗쳐 있습니다. 해외 매체 오펀디마크러시에 따르면 세계 각국 무기회사들은 독일 국방예산 인상을 앞두고 독일 의회에 600만 유로를 로비하는 데 썼다고 하였습니다. 무기회사들은 오랫동안 독일의 군사비 증액을 촉구해왔는데 독일 의회의 로비 등록부에 따르면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KMW, 나인메탈, 에어버스, 티센크롭 등 많은 기업들이 2020년 이후 의회 의원들에게 총 640만 유로 이상의 로비를 지출했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의회가 예정된 9월 발표를 갑자기 내년 3월로 연기하려 하는 움직임도 독일 업체들의 로비가 주요한 원인인 것이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만 지난 2021년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 K2 측표 전차와 레오파르트 EA7 전차가 경쟁 중이던 당시 독일 업체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KMW의 물법적인 로비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매체 www.2.no2.com에 따르면 독일 전차는 로비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의 전차 제조업체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로비 활동의 주축이 된 곳은 노르웨이의 카발리 클럽이라고 불리는 사모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기병클럽인데 1882년에 설립된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자체 정보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갑 부대에 복무하거나 복무한 적이 있는 3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열리는 정규 행사에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육군장관을 모두 참석시키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군 무기체계 도입 사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카발리 클럽의 회장인 이삭센이 KMW의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커졌는데요.
카발리 클럽의 웹사이트에서는 노르웨이 전차 도입 관련 칼럼을 썼는데 당시 레오파르트 EA7 전차를 두고 우수한 화력과 특출난 기동성과 같은 표현과 함께 다양한 사진 및 비디오, 영상으로 노르웨이에게 이것이 왜 최고의 설명인지 설명하였지만 K2 흑표전차에 관해서는 단 하나의 기사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라는 것도 심지어 2017년 신형 파워팩 엔진 및 변속기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된 K2 프로그램의 지연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었죠. 심지어 카발리 클럽은 KMW의 레오파르트 EA7 노르웨이 도메인인 레퍼드 EA7 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쳐도 K2 블랙팬서 노의 도메인의 소유권도 멋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로템의 노르웨이 지사 라스무스 모겐센 대표는 K2 블랙팬서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설립을 검토했으나 이미 카발리 클럽에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카발리 클럽 웹사이트에 K2에 대한 4년이 넘은 부정적 기사가 실렸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카발리 클럽 회장 겸 KMW의 고문인 이삭센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경쟁자를 비하하기 위해 별도의 도메인을 설정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낮은 수준의 전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독일 업체들의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로비 활동은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 육군의 평가가 레드백 쪽으로 기울자 다시 결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죠. 이에 호주 육군의 어떠한 요구와는 상관없이 정계에서 마음대로 연기 지연 절차를 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KMW는 미 육군 장갑차 사업인 OMFV에도 하나디펜스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OMFV 사업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 독일의 두 회사는 지분 통합 방식으로 몸집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KMW는 프랑스 전차 제작사인 넥스터와 각기 50% 지분의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는데요. 지난 7월 라인메탈에 따르면 라인메탈이 KMW 지분 중 절반인 넥스터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수 방향에 따라 미 육군 OMFV에 제한하는 차량이 수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나가 명실상부 방산 1위 업체이지만 해외에서는 인지도나 사업 규모, 로비 측면에서 신입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능과 가격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나 인지도에서 밀려 수주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규모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에게 있어 최우선 현안으로 로키드 마틴, 오시코시, 엘빗 등 해외 유명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3월 호주 매체 파이낸셜 리뷰 앤드류 딜렛 정치부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하나의 레드백이 테스트에서 예상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인 후 육군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라인메탈 링스에도 몇 가지 유리한 요소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능과 가격에서 뛰어나지만 로비 측면과 인지도 및 회사 규모에서 불리한 조건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하나는 놀라운 소식을 발표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대우조 선해양 DSME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EI를 인수해 세계적 규모의 종합 방산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현실화된다면 하나는 육의회 공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로 야구 빼고 다 잘해. 로키드 마틴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F-16 파이팅 펠콘과 F-35 라이트닝 2분 등의 전투기,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사드를 개발한 회사로 그동안 여러 번의 합병과 다른 회사의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급성장하였습니다. 지난 3일 하나는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DSME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무산된 직후부터 경영 컨설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민간으로 빠른 매각을 검토해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기업이 2조밖에 안 하냐? 거저먹기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DSME는 빚만 10조 원이 넘고
그동안 6조 원이 넘는 국민의 헐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어서 하나가 인수의 새 주인이 된다면 두루두루 여러모로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의 방산 부문, 하나디펜스 등 3개 회사에 분산돼 있던 방산 부문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를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톰 10분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이 더해지면 기존 방산에서 해양 방산까지 아우르는 6의의 공동합 방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산 부문에는 잠수함, 전투함, 보조함 등 군용 선박이 빠져 있었는데 국내 1위 함정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이 부문을 단숨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중동, 유럽, 아시아 고객 네트워크를 공유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의 무기 체계는 물론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력 방산 제품인 3,000톤급 잠수함과 전투함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나는 LNG 발전과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사업의 분야에서 대우조선의 LNG 원유 시추용 플랜트와 LNG 선박의 시너지가 합쳐지면 에너지 생산에서 운송, 발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밸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안정적인 자금 투입으로 인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저가 수주에 등살 떠밀리듯 가격 인하 경쟁을 펼쳤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역시 정가 수주라는 이점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는 DMSE 이외의 KAI 민영화까지 뛰어들고 있는데요. KAI는 97년 외환위기 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대우주항공, 삼성, 대우중공업 등 대기업 항공사업 부문을 동합해 세워졌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6.41%, 국민연금 9.55%, 하나금융투자 4.85%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데요. KAI는 지난달 29일 하나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사업 현황과 미래 먹거리, 민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단계임을 밝혔습니다. 만약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12조 원, KAI 6조 2천억 원을 인수하게 된다면 현재 80조 3,800억인 자산 총액은 98조 2천억으로 올라 재계 6위로 뛰어오를 수 있고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KAI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라는 특수성이 있어 방산업계에서 일반화된 로비 활동에 직접 나서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런 이유로 KAI는 무기거래 전문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까닭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가 KAI를 인수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로비 활동으로 해외 수주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6회 공 우주산업까지 아우르는 방위산업 기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방산 전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세계 1위 록히드 마틴 하나 정도인데요. 2위 레이시온, 3위 보잉, 4위 노스롬 그루먼 등은 6회공 모든 체계를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한국 지사가 하나그룹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위치한 것은 우주의 기운이 그쪽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엄청난 소식에 해외 네티즌들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하나가 DSME와 KAI를 인수하게 되는 소식을 전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은 미쳤다, 엄청난 규모의 인수가 될 거야. 그래, 회사 이름대로 살아야지, 한국 폭탄 회사. 잘하고 있어, 한국 폭발물 그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지녔지만 미국과 독일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억울함을 당했던 하나디펜스는 이번 대규모 인수를 통해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이 만든 무기체계가 앞설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DNA 진심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욱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레드백 장갑차 태스크포스 팀원들은 시제품을 호주에 출하하기 앞서 간판 위에 메시지를 적었는데요.
그 메시지를 보면 한국 연구진들이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한 명 한 명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 무기 체계가 압도적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